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는 경제 이슈와 경제 상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유튜브 팟캐스트 채널입니다. 저희 유튜브는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고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피소드 주제는 부채예요. 부채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부채가 현재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왜 부채가 위험한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을 통해서 책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목은 위기가 온다는데 그래도 경제는 쉬워야지입니다. 네, 발음이 좀 어렵죠. 쉬워야지라는 책이에요. 경제 키워드 중에서 위기 아니면 리스크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책입니다. 경제와 금융 위기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항상 그 위험은 도사리고 있죠. 위기 관련 키워드와 상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미리 대비하기에도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네이버에서 텀블벅을 검색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신 뒤에 경제 상식이나 아니면 경제 유캐스트, 경제는 쉬워야지 이런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분홍색 배경의 썸네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시고 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제 위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항상 부채입니다. 부채는 한마디로 빚이죠. 언젠간 갚아야 할 그런 자산입니다. 부채를 갚지 못했을 때 부도가 나는 거는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늘어난 외환 부채를 갚을 달러가 부족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었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미국 가계가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그게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사실 부채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기업은 부채를 통해서 생긴 자금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또 생산을 확대해서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내기도 하죠. 정부도 이제 부채를 통해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의 혜택도 많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중의 자금 유동성을 높여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가계는 주택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죠. 이렇게 건전한 부채는 경제 활동을 부추겨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많을 때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나치게 많을 때죠. 네, 문제는 이제 이 부채가 갚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갚을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 부채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채에 대한 경고등이 커지는 것도 이렇게 나날이 쌓여가는 부채 규모 때문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이러한 방식으로 유동성 공급을 했어요.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회복이 됐다면 사실 부채를 갚아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었겠지만 사실 아무리 그렇게 이제 경기 부양을 해도 경기 회복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아주 조금 회복하는 수준에 그쳤죠. 부채 위험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거는 이제 좀 오래됐지만 사실 아직 터지진 않았어요. 터지지 않은 그런 시한폭탄을 껴안고 생활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현재 부채 상황이 정말 위험 수준인지 아니면 과거에 여러 차례 좀 좋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좀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살펴볼게요. 전문가들은 지금 부채의 원인을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각국에서는 화폐를 찍어내고 또 채권을 사들이면서 유동성을 확대를 하고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했었죠.
낮아진 금리로 인해서 채권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기업들은 그러면 이 낮아진 채권 금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돈을 빌렸죠.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도 했고요. 낮아진 금리는 가계 부채도 부추겼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사람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어요. 금리가 낮아진 탓에 은행에 저축을 하더라도 은행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니까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몇 억씩 수익을 봤다. 이러한 지인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럼 나도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더군다나 금리도 낮다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더 이익일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이 없어도 집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갭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의 그 허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그 사이를 파고든 투자가 바로 갭 투자긴 하죠. 네, 이 갭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더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 또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가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이렇게 경기 부양을 몇 년 하다가 이제 경기가 또 과열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균형을 맞추고 부채 과잉을 방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게 일본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보편화된 현상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죠. 네, 맞아요. 이제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를 했으면 사실 저금리 시대가 계속 되면은 경기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경기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2016년 이후부터 이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해왔었는데 2019년에 다시 인하를 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IF는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부채 규모를 253조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예. 이는 전 세계 GDP의 32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해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2018년보다 9조 달러가 더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선진국들의 부채 수준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83%예요. 부채 규모만 보면 선진국이 더 위험하죠.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와 같은 이제 유럽 기업들은 가계부채가 주 원인이라고 하고요. 미국과 호주와 같은 나라는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신흥국도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신흥국은 부채 규모가 72조 달러로 규모 자체는 선진국보다는 적지만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2018년 대비 9.0%가 증가를 했고요.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게 좀 우려되는 점은 경제 성장률보다 글로벌 부채 증가율이 앞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생산하는 그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의 부채를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부채 증가 속도보다 이제 성장 속도가 더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빠른 성장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이 수익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되지가 않은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만약에 빠르다면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낮아지는 거고 결국엔 부도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흥국의 부채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남한공 등 이 신흥국에서는 미 달러화 표시된 이제 회사채 발행량이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회사채라고 말하는 거는 기업들이 발행한 그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사들이 언젠가 갚아야 하는 그런 부채를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채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 기준금리가 사실 굉장히 이제 낮은 상태로 한 10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회사채 발행을 좀 더 쉽게 했었던 거고요.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달러화 가치가 뭐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게 된다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 경기 부양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갑자기 한다던가 아니면 달러화 가치가 갑자기 높아지게 된다면 신흥국 기업들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도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만약 중국 기업이 1달러가 1위안일 때 이제 100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면 뭐 그때 당시에는 100위안만 이렇게 갚으면 되지만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해서 1달러가 2위안이 된다면 나중에 200위안을 갚아야 하는 거죠. 그 IMF 사태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너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환율이 급격하게 이게 변동되면서 갚아야 될 돈 자체가 원화기 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감당 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 그 이후에 키코 사태도 이와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는 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진짜 그런 폭탄을 안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기는 해요. 신흥국들 중에서도 사실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가장 우려를 사고 있어요. 예.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가계가 54%, 비금융기업, 일반 기업이죠. 비금융기업이 155.5%, 정부가 51%, 금융 부분이 43.1% 수준입니다. 중국의 부채 위험 중에서도 기업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중국의 GDP 대비 전체 부채 비율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해서 253%입니다. 이는 일본의 371%, 아이고, 굉장하죠? 프랑스의 314%, 캐나다의 290%, 영국의 280%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좀 위험합니다. 이게 한번 조정이 올 시점이 올 것 같긴 한데 불안하네요. 네. 중국은 더군다나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에 이은 거대한 수요 시장이자 제조 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붕괴되면 중국 내부에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미중 무역 갈등으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좀 리스크를 전 세계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부채는 앞서서 이제 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합니다. 더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죠. 하지만 과도한 부채가 지속될 경우 금융 구조는 취약해집니다. 전체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부채가 급증하면 전체적으로 금융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자죠, 한마디로. 이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지게 하기 때문에 가계 수요가 떨어지고 또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활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악순환 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채가 무서운 이유는 디폴트, 부도의 공포도 있어요. 경기가 잘 순환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고 부도로 연결되면 기업의 부채를 발행했던 또는 이들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감지가 되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겠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은 더욱더 취약해지고
결국 기업의 디폴트가 국가의 디폴트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IMF 구제금융도 어떻게 보면 한보 그룹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줄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죠. 예. 네. 이러한 이유에서 사실 선진국보다 이제 신흥국의 부채가 더 위험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기도 해요. 지금 이 글로벌 경제는 뭐 또 각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신흥국의 부도는 또 선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또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보기 어려운 시대이기는 해요.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 발전은 사실 효율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일자리에서 내몰게 됩니다. 기업은 성장해도 소수의 사람만 큰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없을 수도 그쵸. 있어요, 사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서 정부는 더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 성장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죠. 딱 일본 상황이네요. 딱 일본 상황. 네, 예. 안 그래도 제 일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합니다. 가까운 사례인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00년에 122%였어요. 근데 2008년에 213%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계속 예. 이제 일본도 저성장 국면에 맞이를 했는데 고령화 사회가 빨리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폭발하지 않는 폭탄의 꼭대기에 앉아 있다. 무엇이 폭발을 일으킬지 정말 알 수는 없다. 점점 불어나는 부채 규모는 불안감을 촉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부채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또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뾰족한 해법을 사실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부채 자체보다는 해법을 모른다는 것 그 자체가 더 세계 경제를 불안에 떨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올 것 같긴 한데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불안한 거고. 네, 그리고 뭐 해결 방법을 사실 잘 모르니까 그것도 더 불안한 거고 예. 계속 이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그리고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경제를 알아가는데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지인분들께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